안녕하세요. 밤의 미스터리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그냥 특별한 정도가 아니라 아마도 인류 역사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발견에 대한 이야기죠. 잠들기 전 편안한 시간,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밤 우리가 다룰 주제는 바로 나사에서 공식 발표한 화성에서의 생명체 흔적 발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짧게 한번 보시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화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증거가 지구에 도착하는 대로 추가 분석에 나섭니다. So this very well could be the clearest sign of life that we've ever found on Mars, which is incredibly exciting. 현지 시간 10일 나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1년 전에 화성 탐사선 퍼서비어런스가 독특한 표범 무늬의 암석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암석엔 철과 인, 유기탄소가 풍부했고 생명체의 흔적과 진흙 사이에서 일어날 법한 화학 반응이 관찰됐습니다. 나사는 지금까지 화성에서 본 적이 없는 암석이라면서 고대 생명체에 의해 만들어진 흔적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물론 생명체와 관련이 없는 반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억 년 전에 물이 흘렀을 걸로 추측되는 네레트바 계곡에서 발견된 암석이라는 점이 생명체의 가능성에 무게를 더합니다. 네, 지금 보신 영상처럼 정말 놀라운 소식이죠. 그런데 사실 이 발견이 단순히 하나의 뉴스가 아니라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발견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2월 나사의 화성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가 화성에 착륙했습니다. 그런데 이 퍼서비어런스는 혼자 온 것이 아니었어요. 퍼서비어런스가 2024년 7월에 네레트바 벨리스라는 고대 강 계곡을 탐사하던 중 체아바 폴스라고 명명된 화살촉 모양의 암석에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바로 인지니어티라는 소형 헬리콥터가 함께 왔죠. 물론 인지니어티는 기대보다 훨씬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2024년 1월에 임무를 마쳤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퍼서비어런스입니다. 퍼서비어런스가 착륙한 곳은 예제로 크레이터라는 지역인데요. 그런데 이곳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곳이 과거에 물이 흘렀던 그리고 강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구상에서 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생명체가 존재하잖아요. 그것도 아주 작은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이 크레이터에는 삼각주 같은 모양도 형성되어 있고 과거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했다면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지형인 것이죠. 그래서 나사는 이곳을 퍼서비어런스의 목적지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퍼서비어런스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지금까지 25개의 샘플을 채취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25번째 샘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그 중요한 샘플입니다. 25번째 샘플인 사파이어 캐니언은 네레트바 벨리스의 체아바 폴스에서 드릴로 채취된 것으로 과학자들이 양귀비 씨앗이라고 부르는 작은 검은 점들과 표범문이라고 부르는 더 큰 점무늬들로 덮여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샘플을 채취하는 과정 자체도 정말 흥미로운데요. 먼저 퍼서비어런스가 카메라로 샘플을 채취할 지역을 확인한 후에 앞쪽에 있는 드릴 머신으로 토양을 파고 샘플을 채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취한 샘플이 담긴 튜브를 본체로 이동시켜서 퍼서비어런스 아래에서 튜브 속 샘플의 양을 측정하고 샘플을 밀봉하고 사진을 찍는 작업을 실시하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밀봉이 완료된 샘플을 저장 캡슐로 옮겨서 보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25번째 샘플에서 뭔가 특별한 것이 발견된 거예요. 바로 고대 미생물의 흔적일 수 있는 특별한 무늬들이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것이 발견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번에 촬영된 암석 표면에서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화면 양쪽에 있는 하얀 줄무늬입니다. 이 하얀색 줄무늬는 황산칼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오래전에 이 암석에 물이 흘렀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마치 지구의 동굴에서 볼 수 있는 석회암 종류석처럼
물이 있어야만 이런 구조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다음으로 암석의 붉은 중간 부분에서는 퍼서비어런스의 셜록이라는 장비로 유기물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기물은 생명체의 기본 재료 같은 것이죠. 물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케이크를 만들 때 밀가루가 필요하긴 하지만 밀가루가 있다고 해서 항상 케이크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유기물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생명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생명체 존재 가능성의 하나의 근거를 찾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번 발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표본 무늬 같은 점들과 감람석의 등장입니다. 나사 연구진들은 이 암석이 작은 검은 양귀비 씨앗점들과 더 큰 표범 전문의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런 패턴들은 종종 생명체와 관련된 특징적인 신호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표본문의 같은 점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점들이 지구에서 발견된 화석화된 미생물의 흔적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대 생명체들이 암석에 남긴 지문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지구에도 이렇게 유사한 여러 예시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스트로마톨라이트예요.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시아노박테리아와 같은 미생물이 만든 층상 구조물인데, 가운데를 보면 아까 본 표본문의 같은 문양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얼 매트, 흔히 미생물 매트 또는 생물막이라고 하는 형태도 있는데, 이것은 암석 표면에 형성된 미생물 군집의 흔적으로 이렇게 미생물들이 쌓이면서 특이한 패턴이나 얇은 층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이런 무늬들도 모두 미생물들이 만든 흔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프람보이달 황철석이라는 게 있는데, 산딸기 모양의 작은 황철석 표면에 이렇게 점무늬로 나타나게 됩니다.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황산염 환원 박테리아의 활동 결과로 이렇게 황철석 표면에 이런 무늬가 나타난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발견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퍼서비어런스에 장착된 놀라운 과학 장비들 덕분인데요. 먼저 셜록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암석 샘플을 분석하는 탐정 역할을 하는 장비인데, 이렇게 암석 샘플을 채취하면 셜록 장비는 자외선 레이저를 사용해서 암석 표면을 스캔합니다. 마치 범죄 현장에서 자외선 램프로 증거를 찾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레이저가 암석에 닿으면 분자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발광하거나 빛을 반사하게 되고, 이것들을 분석해서 유기물질과 광물의 종류를 알아내게 되는 거죠. 셜록의 정밀도는 정말 놀라운데, 사람 머리카락 두께의 10분의 1 크기의 물체도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셜록이 있으면 누가 있죠? 바로 왓슨이 있어요. 왓슨은 카메라로 증거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드릴 아래쪽에는 픽셀이라고 하는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는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암석의 화학적인 구성을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마치 병원에서 엑스레이로 뼈를 살펴보는 것과 비슷한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발견에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생명체 자체의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암석의 질감적 특징이 생물학적 기원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바이오 시그니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화성에 생명체가 살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을 끝낼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바로 퍼서비어런스가 채취한 샘플을 지구로 가져오는 것이겠죠. 사실 이미 퍼서비어런스 로버는 시료를 넣은 용기를 자체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샘플을 지구로 가져오려는 계획이 애초에 퍼서비어런스를 발사했을 때부터 수립되어 있었어요. 2033년까지 이 샘플을 화성에서 회수해서 지구로 가지고 온다는 계획이었죠. 이 계획이 바로 나사와 유럽 우주국이 추진한 화성 샘플 리턴 프로젝트입니다. 2028년까지 탐사선을 화성으로 보내서 퍼서비어런스가 채취한 시료를 수거해서 2033년까지 화성의 토양과 암석 500g을 지구로 가져오는데 총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조 가까운 돈을 투자하기로 했었어요. 이 화성 샘플 리턴 프로젝트는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퍼서비어런스가 화성의 토양에서 암석과 시료를 채취해서 20g씩 원통 용기에 담으면 일부는 로버 자체에 내장하고 일부는 땅에 놔두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미국 나사의 무인 탐사선이 화성에 내려서 유럽 우주국이 개발한 소형 로봇이 6개월간 시료가 담긴 원통을 회수하게 되죠. 그 다음 화성 궤도 30km를 돌고 있는
지구 귀환용 탐사선으로 이 샘플을 보내야겠죠. 그래서 무인 탐사선을 발사대 삼아서 길이 3m의 고체 연료 로켓을 쏴서 시료 용기를 화성 궤도로 올리고 이 무인 궤도선이 화성 궤도에서 시료 용기를 낚아채서 4번째로 지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사실 화성 시료를 가져오려는 이 샘플 리턴 미션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차례 지연을 빚었어요. 현재로서는 솔직히 이 프로젝트의 추진 일정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1년간의 과학적 검증을 거친 후 사파이어 캐니언 암석 샘플은 여전히 이 미션에서 고대 미생물 생명 과정의 징후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최고의 후보로 남아 있습니다. 이미 개발과 비용 면에서 큰 난관에 부딪혀서 예정보다 수년이 늦어지고 수십억 달러의 예산이 초과되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 프로젝트 전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나사의 발표는 사실 화성 샘플 리턴 프로젝트의 중요성과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대중적인 관심을 높이려고 일부러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화성 시료가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사실 나사는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발표를 한 것으로 보여요. 과거 2022년에도 그리고 큐리오시티 탐사선 때에도 여러 유기물질이 발견되었다는 뉴스는 있었거든요. 나사의 발표에 따르면 바이오 시그니처는 생물학적 기원을 가질 수 있는 물질이나 구조이지만 생명체의 부재나 존재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더 많은 데이터나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이라고 정의됩니다. 즉,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견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사의 퍼서비어런스 로버는 화성에서 과거 생명체의 잠재적인 신호를 확인했는데 이것이 확정적인 발견은 아니지만 아마도 지금까지 중 가장 설득력 있는 힌트일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 샘플을 정밀 분석해서 과거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한다면 앞으로 다른 외계 행성, 심지어 우리 태양계 내에도 이렇게 우리 지구만이 유일한 생명체가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는 단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과학적 발견을 넘어서서 우리가 우주에서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발견인 것이죠. 이번 발견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단순히 화성에 생명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우선 화성이 현재는 춥고 건조하며 방사능에 노출된 혹독한 환경이지만 과거에는 훨씬 따뜻하고 습했으며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었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태양계 안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들이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광범위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은 현재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라 과거에 존재했던 생명체의 흔적이라는 점도 중요해요. 즉, 생명체라는 것이 한번 생겨나면 그 흔적을 아주 오랫동안 남길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우주의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 태양계 내에는 화성뿐만 아니라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나 토성의 위성인 엔셀라두스처럼 지하에 바다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천체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만약 화성에서 과거 생명체의 확실한 증거를 찾는다면 이런 다른 천체들에서도 생명체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이죠. 물론 현재 우리가 가진 기술로는 한계가 있어요. 퍼서비어런스가 아무리 정교한 장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지구에 있는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정밀한 분석에는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화성 샘플 리턴 프로젝트가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현재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기술적인 어려움, 비용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지원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민간 우주 기업들의 기술 발전도 놀라운데 혹시 나사와 정부 기관들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화성에 인간이 직접 가게 된다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정교하고 다양한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고 그러면 이런 생명체 흔적을 찾는 일도 훨씬 수월해질 것 같아요. 결국
이번 발견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우주에서 혼자인가? 아닌가? 이 질문은 사실 과학적인 질문을 넘어서서 철학적이고 종교적이며 인문학적인 질문이기도 해요. 만약 화성에서 생명체의 확실한 증거를 찾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인류는 자신들이 우주에서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만약 생명체가 화성에서도 존재했다면 그것은 생명체라는 것이 우주에서 그렇게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우주 곳곳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우주에서 혼자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에요. 물론 아직은 확실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 발견은 적어도 그 가능성을 한 걸음 더 가깝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오늘 밤 우리는 함께 나사의 화성 생명체 흔적 발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비록 아직 확정적인 결과는 아니지만 이번 발견이 인류에게 던지는 의미는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인류가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의 시작점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중요한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의미 있었습니다. 밤의 미스터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우주와 관련된, 그리고 우리 인류에게 큰 의미를 던지는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밤 이야기가 여러분의 잠자리에서 좋은 꿈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밤의 미스터리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